같은 돈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투자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여러분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며 자산을 늘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 대출 이자나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면 정작 자산을 늘리는 데 쓸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모실 세 분은 과거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 주식, 코인이라는 각기 다른 길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확보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시다. 저는 올해 58세가 된 김민수입니다. 예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죠. 한창 일할 땐 직원도 쓰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저축을 제대로 못했어요. 월세, 재료비, 인건비를 내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히 기요사키 책을 읽고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확 꽂혔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부자들은 남의 돈을 활용해 자산을 늘린다고 나오잖아요. 제 주변 지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과를 낸 걸 보고 저도 한번 해보자 생각했죠. 2015년에 70%로 7억 원을 대출받아 10억대의 건물을 샀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빚을 이렇게 많이 져도 되느냐는 말이 많았지만 정확한 입지 분석이 되었다고 확신했거든요. 당시 그 지역에 지하철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주변에 큰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현재 그 빌딩은 20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월세 수입으로 은행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 남는 돈을 다른 투자에도 쓰고 있어요. 다들 부동산을 소비재처럼 말하지만 제 경험상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 생각해요. 가치 자체를 담고 있고 특히 정책과 입지가 뒷받침되면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봐요. 한편 너무 무리해서 영끌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제 이노의 가르침에도 있죠. 자유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라고. 무리해서 대출을 갚느라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세앙쥐 레이스의 다른 형태가 될 테니까요. 어쨌든 전 나중에 은퇴해도 이 빌딩이 있으니 임대료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돈은 주식과 코인에 조금씩 분산해서 한 우물만 파지 말자라는 교훈도 얻었어요. 결국 자산 자본은 부채라는 공식에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입지 분석이 핵심입니다. 정책 변화, 교통 인프라, 상권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세요. 둘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월 수입의 4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지 마세요. 셋째,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저는 임대료 수익의 20%는 반드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합니다. 넷째, 투자는 언제나 긴 호흡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투자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신 김민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주식 투자자 박지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대로 회사만 다니다 은퇴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결국 한계가 있고 물가가 계속 오르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많이 깨졌죠. 처음에 계좌가 깡통나고 선배들이 주식은 도박이라고 비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피터 린치가 말하잖아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산다는 것이고 자신이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고요. 워렌 버핏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그 조언을 따라 처음엔 제가 잘 아는 소비재 기업에 투자했고 그 뒤로는 IT 관련 기업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2017년에 엔비디아를 매수했을 때 정말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지만 저는 AI와 시대가 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요. 그 확신 하나로 버티면서 계속 모았어요. 결국 최근 가지고 있던 수량 중 부분을 $150에 매도했으니 엄청난 수익을 거둔 셈이죠. 이런 큰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공부가 있었어요. 재무제표 분석, 기술 트렌드 분석, 그리고 이 회사가 5년, 10년 뒤에도 성장할 것인가를 꾸준히 파고들었죠.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지킬 것인가였어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25원칙을 꾸준히 적용해 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월급의 4분의 1씩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먼저 25%는 안정적인 대형주에 넣고 또 25%는 고배당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25%는 성장주를 노리고 마지막 25%는 현금으로 보유해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두면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존 보글의 비용 절감 원칙이에요. 보글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매매 수수료나 운용 보수를 줄이자고 늘 강조했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타를 줄이고 기회가 생겼을 때만 매매하는 편이에요.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권사 이벤트나 절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매매 수수료가 비교적 낮은 ETF도 적극 활용하죠. 작은 비용이라도 쌓이다 보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주식을 고를 때는 필립 피셔가 말한 15가지 투자 체크리스트도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특히 지속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과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판매 조직 같은 항목은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분석할 때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독보적인 기술이나 인프라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익률이 꾸준히 높은 기업인지도 중요합니다. 피셔의 철학대로 회사의 질적 측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단순히 주가가 싼 것만 찾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관리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찰스 슈왑이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의 감정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두려움이나 욕심이 생기면 평소에 세워놓은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몇 가지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먼저 장기 투자 원칙을 확고히 했어요.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기본으로 하되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식이죠.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 회사가 여전히 잘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중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 전체 자산 중 70%까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한 종목 비중이 20%를 넘지 않도록 신경 써요. 어디 한 군데에만 몰빵했다가 큰 타격을 받으면 정말 회복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상금은 따로 남겨둡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되도록 만들지 않으려고요. 주식은 결국 미래를 사는 것이라 하잖아요. 다만 무작정 높은 가격에 사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4% 인출 원칙도 있어요. 은퇴 후에 본인 자산의 연 4% 정도만 인출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은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려면
이 원칙에 맞게 자산 규모를 충분히 키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꾸준히 합니다. 6개월마다 자산 배분을 체크하고 시장 상황이 낮은 나이, 가족 상황 등을 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하죠. 예전에 30대일 땐 주식 비중을 꽤 높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그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안전 자산을 늘리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투자 이야기예요. 철저한 원칙과 감정 관리를 통해서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랄까요.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원칙과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해요. 아시죠?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속의 불안이라는 걸요. 세이노도 말했죠. 진짜 자유를 위해서는 자신의 지적 역량을 키우고 남들이 불안해할 때 기회를 살펴야 한다고요. 저는 주식 투자야말로 끊임없는 지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평생 공부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다 보면 은퇴 후에도 든든한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신 박지영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코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는 이준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2세 이준호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IT 개발자로 일했어요. 개발자로 일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2018년에 비트코인을 사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발을 들였죠.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건 도박이다, 버블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상자산이 가져올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적 혁신에 확신이 있었어요. 당장은 가격이 요동쳐도 언젠간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고 버텼죠. 그렇게 마음고생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요즘은 정말 세상 살맛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극단적입니다.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전통 금융 대가들은 가치 투자를 해라고 조언하지만 코인은 가치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 자산의 30% 이하만 코인에 넣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예금으로 분산했어요. 세이노 역시 한 곳에 올인하는 건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코인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봅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수니까요. 어차피 남들은 이해 못한다고 해도 제 확신이 있으니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다. 물론 고배를 마실 수도 있지만 미래를 보는 눈과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면 여전히 기회가 큰 시장이라 믿어요. 제가 가상자산 투자를 할 때마다 꼭 지키는 자산 배분의 황금률이 있어요. 먼저 전체 자산의 30% 이하로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그 중에도 70% 정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검증된 메이저 코인을 담습니다. 나머지 20%는 알트코인 중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젝트 위주로 선택하고요. 마지막 10% 정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잠재력 있는 신규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3가지 단계를 마련해 뒀어요. 첫째, 정말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해요. 세 번째로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미련 두지 않고 단계적으로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쓰면 큰 변동성에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단타로 승부 보려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할 때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 지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고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활성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이런 정보들은 이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물론 기술적 지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RSI를 통해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파악하고 이동 평균선 교차로 추세 전환 시점을 가늠해 봅니다. 또 볼린저 밴드를 참고해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됐는지 아니면 낙폭이 과도한지 판단하곤 하죠. 여러 지표를 종합하다 보면 중요한 매매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엘스웨이가트가 말한 미래는 이미 여기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분야가 딱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이미 탈중앙화 금융나 NFT 그리고 웹3 같은 개념을 들어봤듯이 앞으로도 새롭고 놀라운 혁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셈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조언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부가 먼저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부터 이해하시고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의 백서를 정독하세요.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나 공시 자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검증된 거래소만 이용하고 대규모 자산은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콜드월렛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중 인증 같은 보안 설정도 꼭 해두셔야 하고요. 매년 연간 수익률을 계산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결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기본 원칙들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투자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네요. 첫째, 분산 투자를 강조하셨습니다. 김민수님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월세 수입 일부로 주식과 코인에 참여하고, 박지영님은 확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눠 리스크를 줄였고, 이준호님은 코인 시장의 큰 변동성을 감안해 자산의 일부만 코인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분산했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동산 투자자는 입지 분석과 정책 변화를 살폈고, 주식 투자자는 기업 펀더멘털과 미래 산업 트렌드를 연구했으며, 코인 투자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파고들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방법론적으로 고민했죠. 셋째, 새양쥐 레이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레버리지나 미래 가치 투자를 활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벌어도 부채와 지출에 치여 진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지만, 세 분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한 실행을 하신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던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한다. 피터.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 그리고 세이노의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얻어진다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결국 투자는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겠지만, 어떤 방식이든 지속적인 학습과 리스크 분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